조조는 강릉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유비를 놓친 것이 불안했다. 조조가 걱정하는 것은 강화로 간 유비가 동호의 성공과 힘을 합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조는 대군을 일으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그 군사의 수가 100만 대군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동호로 사신을 보냈다. 그 내용은 강화의 유비를 함께 사로잡은 뒤에 형주 땅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동맹을 맺어 영원히 화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받은 송건도 고민이었지만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조정이 분열되었다. 지금까지는 북방의 세력과 동호 사이에 형주라는 바람막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조 손에 떨어짐으로써 동호는 조조의 칼끝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이때 유비 역시 조조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송건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갈량을 동호로 보냈다. 동호로 넘어간 제갈량은 새치효로 송건은 물론 조정 대신들까지 설득해서 결국 조조와 싸우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다. 이때 동호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은 주유였다. 주유는 제갈량을 만나보고는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서로 이익이 다른 두 세력은 강적에게 맞서기 위한 오월동주를 시작했다. 드디어 조조군이 삼강구에 이르면서 동호의 수군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주유는 몸소 조조군의 수체를 정탐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 가만히 수체를 살폈다. 주유가 조조군의 수체를 살펴보니 수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조조군의 수군 제독은 채모와 장윤이었다. 주유는 먼저 채모와 장윤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조 역시 동호의 수군을 깨기 위해서는 주유를 먼저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장간이라는 사람이 나서 주유를 설득해 투항시켜 보겠다고 나섰다. 장간은 주유와 학문을 함께 익힌 친구 사이였다. 장간의 말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간을 강동으로 보냈다. 오래자나 장간은 주유의 수체에 도착했다. 장간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주유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새객이 왔다며 주변 장수들에게 말하고는 장간을 맞으러 나갔다. 주유는 장간을 보기도 전에 이미 조조에게서 온 사람임을 알고 장간을 이용하기로 작정했다. 주유는 장수들을 불러 장간과 인사시킨 뒤에 크게 술자리를 벌렸다. 그리고 주유는 거짓으로 취한 척하고 장간을 이끌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장막으로 들어온 주유는 옷을 입은 채로 쓰러지더니 마신 술을 토하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만취한 사람의 작태였다. 그렇게 주유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장간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장간이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탁자가 놓여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탁자 위에는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장간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탁자 있는 곳으로 갔다. 희미한 등불에 의지해 장간이 몰래 그것들을 훔쳐보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가 눈에 확 띄었다. 그것은 채모와 장윤이 주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편지 내용을 보니 채모와 장윤이 동호와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간은 얼른 그 편지를 옷 속에 감추었다. 장간은 주유가 깨어나서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알면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나 주유 몰래 조조군의 수체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조조에게 자신이 가져온 편지와 주유의 장막에서 보고 들은 일을 모두 빠짐없이 일러 바쳤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조조는 화가 머리까지 치솟았다. 그렇게 채모와 장윤은 머리가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조조는 두 사람의 목이 발 아래 받쳐졌을 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곤 가만히 채모와 장윤의 지난 행적과 장간의 말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아뿔싸, 내가 적의 계략에 빠졌구나. 이윽고 조조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죽은 목숨을 살려낼 길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조조는 모계와 우금을 수군 도독으로 세웠다. 조조가 채모와 장윤을 죽인 일은 세작들에 의해서 동호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주유였다. 모계와 우금이 육상에서는 뛰어난 장수일지 몰라도 수전에서는 뛰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주유는 장수들을 불러들인 다음 의논할 것이 있다며 제갈량도 불렀다. 그 자리에서 주유는 의논 한번 해보지도 않고 제갈량에게 화살 10만 개를 만들라고 했다. 그것도 열흘 만에 만들라고 했다. 그런데 제갈량이 사흘이면 10만 개를 바칠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주유는 어이가 없었다. 열흘도 너무 짧다고 발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시간을 단축해주니 마치 제갈량이 제 발로 죽을 곳을 찾아드는 것 같아 주유는 은근히 기쁘기까지 했다.
주유는 군중에서는 허응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사흘 안에 다 만들지 못하면 어떤 중벌이라도 받겠다는 제갈량의 군령장을 받았다. 주유는 제갈량의 군령장을 받아들며 이제 너는 죽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제갈량이 걱정이 되어 찾아온 노숙에게 제갈량은 배 20척과 배마다 군사 30명만 빌려달라고 했다. 배는 모두 푸른 휘장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는 묶은 풀 1000다발을 양쪽으로 갈라 쌓아놓으면 된다고 했다. 노숙이 비록 동호의 사람이었으나 천성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제갈량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사격 무렵에 제갈량이 화살을 얻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며 노숙을 불렀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노숙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화살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웃으며 가보면 안다는 말만 했다. 그리곤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배를 북쪽 강 언덕으로 저어 가라고 했다. 그날 새벽은 안개가 몹시 짙어 하늘까지 아득히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장강 위에도 짙게 안개가 깔려 마주선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같은 안개 속을 헤치고 강을 타고 내려간 제갈량의 배들은 오경 무렵이 되자 조조군의 수채 가까이 이르렀다. 제갈량은 20척의 배를 앞은 서쪽으로 두고 뒤는 동쪽으로 두게 하여 한 줄로 넓게 벌려 세웠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북을 치며 고함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그때 마침 조조는 수채 안에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북소리와 함성이 크게 울리자 수군을 거느리고 있던 모개와 우금은 놀라 조조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조조는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활과 쇠뇌를 쏘아 적을 물러가게 하거나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군사들에게 조조의 명이 떨어지자 화살 아까운 줄 모르고 마음껏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명이 몰고 간 20척의 배 위로 화살이 비 오듯 떨어졌다. 배마다 가득 집단이며 풀다발을 싣고 있어 날아온 화살들은 촉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정도 화살이 풀더미에 박혔다고 생각하자 제갈량은 뱃머리를 반대로 돌리게 했다. 그리고 다시 북을 치고 한숨을 지르니 조조군에서는 좀 전처럼 활과 쇠뇌를 퍼부으니 이쪽 풀더미에도 화살이 비 오듯 날아와 꽂혔다. 어느덧 해가 높이 솟고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제야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배를 거두고 동호의 수채로 돌아가도록 했다. 제갈량은 돌아가면서 군사들을 시켜 힘껏 소리치게 했다. 조승상님, 화살을 주어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조조의 군사들이 조조에게 전하니 조조는 이를 갈며 분해했다. 한편 배 위에서 노숙은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느덧 동호의 수채가 가까워지니 강가의 주유가 5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있었다. 화살을 운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빈손으로 돌아온 공명을 잡아 군법을 시행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런 주유에게 태연히 화살을 운반하는 수고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다. 주유가 군사를 시켜 20척의 배에 꽂힌 화살을 거두어 세어보니 10만을 채우고도 오히려 화살이 남았다. 노숙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주유에게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주유는 다시 한번 제갈량에게 놀라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주유는 제갈량을 장막 안으로 맞아들인 뒤 술상을 차려오게 했다. 그리곤 조조 깨뜨릴 방법을 물었다. 제갈량은 주유에게 서로 손바닥에 각자 자기 계책을 쓴 다음 펴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계책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본 다음에 의논하자고 했다. 제갈량은 이미 주유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걸 먼저 말해서 다시 한번 주유의 시기와 경계를 사게 되는 것이 싫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해서 각자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썼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바닥에 쓰여있는 글자를 확인했다. 서로의 손바닥을 확인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호쾌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는 모두 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렇게 되니 두 사람의 술자리는 거의 처음으로 가슴속에 따로 감춘 것 없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술자리가 끝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동호의 그 어떤 장수도 제갈량과 주유가 무슨 의논을 했는지 몰랐다. 이때 조조는 귀한 화살을 15만 개나 잃고 기분이 울적해 있었다. 그런 조조에게 순유가 사람을 뽑아 동호의 거짓으로 항복하게 해서 첩자로 만들자는 계책을 내놓았다. 조조가 누가 적임자일 것 같냐고 물으니 채씨 일족 중에 채중과 채화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미 채모가 조조 손에 죽었으니 동호 쪽에서도 큰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조조는 즉시 두 사람을 불러 동호로 가라고 했다.
채씨 일족이 형주에 남아있으니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함께였다. 채중과 채화는 다음날 일찍 500의 군사와 몇 척의 배를 이끌고 항복하러 갔다. 두 사람은 동호의 수채에 도착해서 주유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주유가 두 사람이 채모의 아우들이란 말을 듣고는 그들이 왜 왔는지 대충 짐작했으나 그들의 사연을 물어 그 사연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령과 더불어 동호의 선봉을 맡게 했다. 채중과 채화는 주유가 자기들의 거짓 항복에 속은 것이라 생각하고 기뻐하며 주유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감령과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주유는 감령에게 저들이 거짓 항복을 해온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유는 조조의 계책을 역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 주유의 거처로 황계가 불쑥 찾아왔다. 황계는 직설적으로 화공을 써보자는 말을 주유에게 했다. 그저 공인은 원로로서 공경할 뿐 이미 장수로서는 한창 때를 넘긴 사람으로만 여겼던 주유는 황계의 입에서 화공을 쓰자는 말을 듣자 크게 놀랐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상황을 헤아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 같은 황계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주유는 황계에게 화공법을 생각하고 있던 것과 채중과 채화의 거짓 항복까지 소상히 알려주었다. 그리곤 화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조조군의 거짓 항복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거짓 항복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호 진영으로 넘어와 있는 채중과 채화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그 계책을 맡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 말을 들은 황계는 자신이 그 일을 맡아보겠다고 했다. 주유는 속으로는 기뻤으나 일단 채중과 채화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황계가 겪어야 할 고통이 클 것이라 겉으로는 황계를 말렸다. 하지만 이미 결심이 선 황계는 자기를 보내줄 것을 고집했다. 결국 주유가 황계의 뜻을 받아들이니 주유는 황계에게 절하며 감사를 올렸다. 그 다음 날이었다. 주유는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놓고 각 부대에 석 달치 말먹이 풀과 군량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전날 마침 진병을 재촉하는 송건의 정갈이 주유에게 이른 터에 그 같은 군령은 장수들이 생각하기에 좀 엉뚱한 데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볼멘 소리를 했다. 싸울 것이면 이달 안에 싸워 조조군을 깨뜨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조조를 깨뜨릴 방법이 없다는 뜻과 같으니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석 달치의 군량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따졌다. 주유의 명이 못마땅한 장수들에게도 지나치다 쉽게 맞받은 것은 다름 아닌 황계였다. 모두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얼굴이 시뻘개진 주유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주유는 황계에게 싸움을 앞두고 항복을 입에 올렸다며 군사들을 시켜 황계의 목을 치라고 명했다. 그러나 주유의 그 같은 말에 황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황계는 송견 때부터 3대에 걸쳐 손씨 집안의 충신임을 내세워 주유를 훈계했다. 그 말에 주유는 더욱 화가 치솟아 황계의 목을 배려했다. 그 자리에 있던 장수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보다 못한 감령이 나서서 황계를 위해 주유에게 빌었다. 주유와 황계가 짜고 버리는 소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감령의 말은 간곡했다. 주유는 그런 감령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내쫓으라고 좌우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감령이 동호에서 그리 낮은 장수가 아니었으나 주유가 워낙 불같이 설쳐대니 군사들도 어쩔 수 없이 감령을 몽둥이로 쳐서 내쫓았다. 감령이 몽둥이질을 당하고 쫓겨난 걸 보았으면서도 장수들은 황계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 주유 앞에 나가 황계를 용서해 줄 것을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자 주유는 화가 가라앉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모든 장수가 한결같이 나서서 애걸하니 할 수 없이 져주는 척했다. 마음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황계의 목숨만은 붙여주겠다며 대신 장일백대를 때리라고 명했다. 장일백대도 결코 가벼운 벌이 아니었다. 늙은 황계가 죽지 않고 버틸지 걱정이었다. 장수들은 다시 주유에게 몰려가 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었다. 주유는 날선 목소리로 좌우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형을 집행하게 했다. 결국 눈치만 보던 군사들도 어쩔 수 없이 황계의 옷을 벗긴 뒤 땅바닥에 엎어놓고 매질을 시작했다. 주유가 내려다보고 있어 단 한 대도 봐주지 않고 50대를 때렸을 때였다. 보다 못한 장수들이 또 주유 앞에 엎드려 애걸했다. 주유도 막상 황계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걸 보자 어느 정도 속이 풀린 듯했다. 주유는 매질을 그치게 했으나 그래도 화가 다 안 풀린 듯 황계를 꾸짖고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유가 들어가자 남은 장수들이 우르르 달려가
황계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황계의 모습은 실로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참했다. 황계를 업고 돌아가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정신을 잃고 늘어지니 곁에서 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조차 눈물을 금치 못했다. 황계는 자기 진중으로 돌아가자마자 알아누웠다.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다 싶을 만큼 심한 상처였으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인 듯 싶었다. 여러 장수가 번갈아 찾아보고 좋은 말로 위로했지만 황계는 길게 탄식할 뿐 입을 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택이 찾아보러 왔을 때였다. 황계는 좌우를 물리고 감택만 병상 곁으로 불러들였다. 감택과 황계는 특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감택은 이미 주유가 황계를 벌한 것이 고육계인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황계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감택은 말솜씨가 좋고 담력이 좋았다. 황계는 그런 감택에게 자신을 도와달라 청했다. 그런 황계의 부탁을 감택은 흔쾌히 승낙한다. 황계의 편지를 받아 감택은 그날 밤 고기잡이 늙은이로 변장하고 강을 건너 조조의 진영으로 향했다. 조조의 진영으로 넘어간 감택은 황계의 편지를 조조에게 바쳤다. 편지를 다 읽은 조조는 황계가 고유계를 쓴다며 감택을 호통치고 군사들을 불러 감택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그러자 감택은 속으로 뜨끔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끌려나가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껄껄거리며 웃었다. 조조가 이상하게 여겨 다시 끌고 오게 해서 웃은 이유를 물었더니 감택은 황계의 사람 보는 눈이 없음을 비웃었다고 했다. 그렇게 조조와 감택 간의 문답이 오고 갔다. 결국 감택은 자기 뜻대로 조조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조조가 감택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 조조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수군거렸다. 듣고 있던 조조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조조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가득 떠올랐다. 그때 감택은 조조의 얼굴을 살피며 속으로 채중과 채화로부터 황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조와의 밀약을 끝마치고 다시 강동으로 돌아온 감택은 황계를 만나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렸다. 황계는 기뻐하며 감택의 수고를 치하했다. 하지만 감택의 수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택은 감령을 찾아가 서로 짜고 채화가 보는 앞에서 주유의 욕을 했다. 한참 감령과 감택이 주유를 심하게 욕하는 것을 보고 있던 채화는 불쑥 강큰 소리를 했다. 두 사람에게 조조에게 투항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던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감택은 놀란 듯 안색이 바뀌고 감령은 느닷없이 칼을 빼들었다. 죽여서 입을 막겠다는 기세로 정말 목을 베려고 할 때 채화가 놀라 두 손을 휘저으며 급하게 소리쳤다. 채화는 결국 자신들이 거짓으로 항복해 온 것을 감령에게 말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조조에게 귀순할 뜻이 있다면 자신들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감택도 대뜸 자신도 이미 황계와 함께 투항할 뜻을 조조에게 밝히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감령도 칼을 거두고 그럼 함께하자고 위기투합했다. 그렇게 감령과 감택 그리고 채화와 채중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채화와 채중은 곧 감령도 황계와 함께 내응하게 된 것을 적어 조조에게 몰래 보냈다. 감택 역시 딴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글을 보냈다. 한편 조조는 연달아 두 통의 글을 받자 다시 의심이 일었다. 일이 너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본능적인 경계심을 일으킨 탓이었다. 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조조가 여러 모사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동호의 감령과 황계가 주유에게 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항복해 왔는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니 누가 직접 주유의 진영으로 들어가 그들 두 사람의 항복이 믿을 만한지 알아올 사람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자 장관이 자신이 가서 알아보겠다고 나섰다. 장관의 입장에서는 저번 일을 만회하고 싶었고 조조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주유에게로 오갈 수 있는 사람이 장관뿐이었다. 조조의 허락을 받은 장관은 곧 주유의 진영으로 향했다. 장관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은 주유는 곁에 있던 노숙을 시켜 방통에게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일러주라고 했다. 전에 주유가 방통에게 조조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방통은 화공을 쓰기 전에 먼저 연안계를 써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주유는 연안계를 성공시킬 사람은 방통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맞추어 장관이 나타난 것이었다. 주유는 장관을 통해서 방통을 조조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유는 장관을 만나자마자 지난번 일을 들먹이며 좌우 군사를 불러 장관을 서산에 있는 남자로 보내 쉬게 했다.
장관이 또다시 저번처럼 기밀을 빼갈 수 있으니 군막에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장관이 무슨 변명을 하기도 전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루 이틀이면 조조를 깨뜨리게 될 것이니 그동안 쉬고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주유는 장막 뒤로 사라져버렸다. 주유의 명을 받은 군사들은 장관을 말에 태워 서산 뒤편에 있는 남자로 데려갔다. 말이 쉬게 하라는 것이지 실은 가두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유는 군사 둘을 남겨 장관을 지키게 한 까닭이었다. 그렇게 되니 장관은 불안해서 자고 먹는 일이 편하지 못했다. 그럭저럭 한나절 보내고 밤이 되었으나 잠을 잘 수가 없어 장관은 홀로 앉아 뒷뜰을 걸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바위 언덕에 지프로 지은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방 가운데 하나에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어 가만히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벽에 칼을 걸어놓고 등불 앞에 앉아 손자와 오자의 병서를 읽고 있었다. 장관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두드려 주인에게 보기를 청했다. 나오는 사람을 보며 장관이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신을 성은 방이며 이름은 통이요 자는 사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장관은 깜짝 놀라며 봉추 선생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관은 방통같이 세상이 다 알아주는 사람을 동호에서 썩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말했다. 그랬더니 방통이 대뜸 주유를 욕했다. 방통은 자신이 이렇게 숨어 사는 것은 주유 때문이라며 화를 냈다. 장관은 방통과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조조에게로 가자고 권했다. 그렇게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그날 밤으로 조조에게로 갔다. 장관은 지키던 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단지 일이 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조조의 진영에 도착한 장관이 먼저 조조를 찾아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과 방통을 데려왔다는 것을 알렸다. 조조는 그 유명한 봉추 선생이 왔다는 말을 듣자 몸소 장막을 나와 방통을 맞아들였다. 조조는 방통의 손을 잡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방통은 조조의 진영을 한번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들으면 조조의 용변법을 한번 본 뒤에 주인으로 삼을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나 조조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봉추 선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만이 기뻐 얼른 말을 준비하게 한 뒤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 조조의 진영을 두루 살펴보게 했다. 조조의 진영을 살펴본 방통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조는 속으로는 기뻤으나 겸손을 보이며 이번에는 방통을 수채로 이끌었다. 수채까지 본 방통은 조조의 용병이 뛰어나다며 칭찬하더니 갑자기 강남을 손가락질하며 껄껄 웃으며 주유 너는 반드시 망하고 말겠구나 하며 소리쳤다. 그 말을 듣자 조조는 매우 기뻤다. 자신 없는 수채까지 그토록 칭찬을 듣고 보니 정말 강남이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방통이 조조에게 좋은 의사가 군중에 있느냐고 물었다. 조조가 까닭을 묻자 방통은 지나가는 듯한 말로 수군은 원래 병이 작게 마르니니 반드시 좋은 의사를 얻어 그 병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조조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다. 때마침 조조의 군사들 사이에서는 물과 풍토가 맞지 않은 탓인지 병이 나돌아 목숨을 잃은 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자 조조는 좋은 의사를 구하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 더 급한 것은 군사들이 병들지 않게 하는 일인데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방통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북쪽에서 온 군사들은 배를 많이 타보지 않아서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는 멀미를 하게 되고 그 배 멀미가 거듭되면 마침내 병이 나게 되는 것이라 했다. 그러니 크고 작은 배를 30척이나 50척을 한때로 삼아 뱃머리와 꼬리를 쇠사슬로 든든하게 묶고 그 사슬 위로 널빤지를 깔아두면 배와 배 사이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뿐더러 말이 달릴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그렇게 하면 풍랑이 높이 인다 해도 마치 땅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어 아무리 북쪽에서 온 군사라도 뱃멀미를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조조가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묘책이었다. 조조는 곧 명을 내려 군중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밤낮 없이 쇠사슬과 큰 못을 만들게 했다. 방통은 동호회 후골 중에 주유에게 불만을 품은 이들이 많이 있으니 자신이 그들 모두를 조조에게 항복시켜 오겠다고 말했다. 방통은 자신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빼낼 목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조조는 그런 방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기에만 바빴다. 이렇게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며칠 뒤 주유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장막에 누운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숙은 주유가 갑자기 병들어 눕자
걱정하다 못해 제갈량을 찾아보고 어찌하면 좋을지 의논했다. 제갈량은 그 길로 주유를 찾아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고 종이와 붓을 가져다 글을 써서 주유에게 건네주었다. 조조를 깨뜨리려면 마땅히 화공을 써야 하리. 모든 걸 갖추었으되 다만 동풍이 없구나. 이 글을 본 주유는 벌떡 일어나 제갈량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제갈량은 남병산에 칠성단이란 재단을 만들어주면 자신이 술법을 부려 3일간 거센 동남풍을 빌어보겠다고 했다. 주유는 허황되다는 의심은커녕 기쁨에 찬 얼굴로 바로 실행하라고 했다. 그 말에 제갈량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주유에게 동남풍이 일어날 날짜까지 일러주었다. 주유는 곧 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나 제단 쌓을 준비를 하도록 명을 내렸다. 제갈량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동안 주유는 장수들을 모두 장막 안에 불러놓고 동남풍만 불면 재빨리 군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송건에게도 사람을 보내 호응할 채비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고 상경 무렵이 되었을 때 바람 소리에 기치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주유가 장막을 나가 살펴보니 깃대가 서북쪽으로 휘고 있었다. 바라던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다. 주유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제갈량을 이대로 살려두면 장차 도모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주유는 즉시 서성과 정봉을 불러 군사 100을 데리고 남병산으로 가서 이유불문하고 제갈량의 목을 베어 가져오라고 했다. 주유의 명을 받은 서성과 정봉이 남병산에 올라 칠성단에 가보니 제갈량이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군사에게 물으니 해질녘에 빠른 배 한 척이 앞에 보이는 여울목에 와 서 있더니 조금 전 머리를 풀어 헤친 제갈량이 그 배를 탔다고 했다. 그리고 저기 물 위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배라고 가르쳐 주었다. 서성과 정봉이 보니 달빛 아래 저만큼 가고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보였다. 그들은 즉시 그 배를 뒤쫓았다. 오래잖아 그 배와의 거리가 서로 말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서성과 정봉이 제갈량에게 주유가 부른다며 배를 돌릴 것을 요구했지만 날아온 것은 조자룡의 화살 한 대였다. 조운의 화살은 서성의 배뜸을 받쳐주고 있는 밧줄을 맞추어 끊어버렸다.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는 경고였다. 결국 서성과 정봉이 주유에게 돌아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했더니 주유가 깊이 탄식했다. 어쩔 수 없이 주유는 제갈량의 일은 일단 제쳐두기로 하고 모든 장수를 불러놓고 명을 내렸다. 먼저 감령에게 체중을 비롯하여 조조에게서 항복해온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 강 언덕에 조조가 군량을 쌓아둔 곳으로 섞여 들어가 불을 지르라고 했다. 채화는 주유가 따로 쓸 일이 있으니 장막에 남아 있으라 했다. 그리고 차례로 장수들에게 임무를 하다 했다. 이 무렵 하구의 유비 쪽에서도 돌아온 제갈량이 장수들에게 명을 내렸다. 조조가 적벽에서 대피하고 도주할 것을 예상하고 그 길목마다 매복할 장수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유비와 송건 양쪽의 군사 배치가 끝났다. 이때 조조는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싸움 의논을 하면서 황계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들어와 황계의 밀서를 전했다. 그 밀서에는 오늘 밤 상경쯤에 강동에 이름난 장수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군량선을 훔쳐 투항해 오겠다고 했다. 뱃머리에 청룡아기를 꽂은 배가 가거든 그게 곧 황계가 탄 군량 나르는 배인 줄 알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을 읽은 조조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조조는 날이 저물기 무섭게 수채 안에 있는 큰 배 위에다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황계의 배가 이르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주유는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채화를 불러들였다. 그리곤 좌우 군사들을 시켜 채화를 묻게 했다. 채화가 깜짝 놀라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다. 주유는 채화가 첩자임을 밝히며 군사들을 시켜 강변에 있는 조도끼 아래로 끌고 가게 했다. 그런 다음 술을 뿌리고 지방을 태워 제례를 갖춘 뒤 채화의 목을 한 칼에 잘라 그 피를 군기에 바쳤다. 그렇게 싸울 채비를 모두 갖춘 주유가 드디어 출전의 명을 내렸다. 황계는 20척의 선단에 청룡아기를 꽂았다. 그리고 황계가 탄 배 위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선봉황계라는 4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렇게 황계의 선단은 조조의 수채가 있는 적벽으로 떠났다. 조조는 중군에 앉아 달빛이 비치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지않아 황계가 오면 대세는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믿음에 조조는 방심하고 있었다. 그때 군사 하나가 청룡아기를 꽂은 배들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큰 기에는 선봉황계라고 쓰여 있다고 보고했다. 선봉황계라면 싸우러 온다는 뜻이지만 조조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동안 그 배들을 살피던 정욱이 급하게 저 배들이 수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조에게 말했다. 조조가 이유를 물으니 곡식을 실은 배라면 무게 때문에 배전이 물속에 많이 들어가고 흔들림도 적어야 하는데 지금 오는 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조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빙을 시켜 황계의 배들이 수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멈추게 하라고 명했다. 조조의 명을 받은 문빙은 즉시 작은 배로 뛰어들어 황계의 배를 맞으러 나갔다. 그리고 문빙이 뱃머리에 서서 수채로 가까이 오지 말고 강 가운데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날아온 것은 대답 대신 화살이었다. 문빙의 왼팔에 화살이 날아와 박혀 문빙이 배전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황계가 칼을 뽑아들자 일제히 배들에 불이 붙었다. 20척의 화선들은 불꽃과 연기로 하늘을 가리면서 쏜살같이 조조의 수채로 들이닥쳤다. 수채 안에 있는 배들은 모두 닻을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거기다가 연안기를 써서 30척에서 50척씩 쇠사슬로 묶어놓은 상태라 피하고 싶어도 피할 데가 없었다. 그렇게 20개의 거대한 불덩이 같은 황계의 화선들은 그대로 조조의 배들에 달라붙어 불을 옮겼다. 뱃머리에 박아둔 큰 못이 조조의 배들에 박혀 군사들이 밀어내 보려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 조조의 수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처음 배에 옮겨 붙었던 불은 거센 동남풍을 타고 땅에 있는 진채들에까지 올라갔다. 조조는 강 언덕에 있던 진채에서도 여기저기 연기와 불길이 솟는 걸 보자 혼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황계의 배가 멀리서 보일 때까지만 해도 천하통일의 꿈에 부풀어 있던 조조는 장유가 준비한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조조가 간신히 빠져나와 배에서 내려보니 자신이 타고 있던 큰 배도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이때 불은 이미 땅에 있는 조조군의 진영까지 올마붙어 대군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조조는 그런 군사들을 수습할 엄두도 못 내고 말을 찾아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 사이 싸움은 한층 열기를 더해 가고 있었다. 불길은 강을 덮어 물 대신 흐르는 듯하고 함성은 하늘과 땅을 떨쳐 울리고 있었다. 이날 적벽에서 죽어나간 조조의 군사들 모습은 처참했다. 창이 찔리고 화살에 맞아 죽은 자에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은 자를 더하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하늘이 아직 조조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조조가 도망가는 길목길목마다 주유와 제갈량이 매복시킨 장수들에게 쫓기며 그나마 따라오던 군사들 태반이 죽어나갔지만 끝내 조조는 살아서 허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